했습니다. 스페인과 한국은 거리는 멀지만 공통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인구를 가진 선진국으로 평균 나이와 기대 수명도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에 대한 대처는 전혀 달랐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훨씬 더 빠르고 더 결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매일 15,000건 이상을 테스트했지만 스페인은 지금까지 한 게 전부 3만 건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노인들을 위한 공공도서관, 경마대회 및 시설을 폐쇄했고 지하철 정류장, 상점 및 공공장소에는 손소독제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위험지역에서 오는 모든 여행자들에 대한 온도를 측정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위치를 찾는 것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치들을 취하며 다른 사람들이 발생한 곳을 알 수 있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시민들은 집에서 머물라고 하자 거리는 금세 황폐해졌지만 스페인에서는 학교가 문을 닫자 마드리드 공원과 테라스에는 사람들이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김강림 보건부 차관의 말을 더했습니다. 투명하고 개방된 사회의 원칙을 해치지 않고 자발적인 대중 참여와 첨단 기술의 창조적 적용을 결합한 대응 시스템을 권장한다. 이런 조치로 인해 한국은 3월 1일부터 줄기 시작했고 스페인은 2주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17일 현재 스페인은 한국을 추월하고 진단받은 사람이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더 문제는 지난 1일 동안 늘어난 숫자가 751명으로 한국의 10배가량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애덤스 공중보건단장은 미국은 지금 중대한 변곡점에 있다고 말하며 2주 전 이탈리아가 있던 지점에 미국이 지금 서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한국이 될 것인지 이탈리아가 될 것인지 판명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초기에 한국과 같이 대량 테스트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부 지역을 완전히 막고 테스트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때부터 이탈리아는 통제불능한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주가 이젠 중앙정부 정책을 거부하고 한국의 정책을 따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6일 현재 언론에 따르면 세계적인 수상도시 베네치아가 주도인 베네토주는 17일부터 슈퍼마켓이나 주요 거리 등의 진료소를 설치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테스트를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주내 주요 사업장에도 개별적으로 직원들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여 적극적으로 격리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탈리아 언론은 이를 한국형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슬란드도 한국처럼 신속한 테스트를 통해 유럽의 한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인구는 36만 4천 명인데 16일까지 테스트를 받은 숫자가 2,868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구 100만 명당 테스트 수 비율이 주요국 중 유례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온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빠른 테스트뿐만 아니라 동선 추적, 사회적 거리두기, 손위생에 대한 교육 등 한국이 시행한 정책을 그대로 사용하며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 하는 것은 의료 붕괴를 가져오며 문제가 있다며 최소한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일본을 따라하며 어이없는 정책을 쓰겠다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입니다. 지난 14일 미국 포춘지는 영국 보리스 총리가 주변 유럽 정부와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최고 과학고문인 패트린 발렌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벼운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일종의 무리들의 면역이 구축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생겨 전파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영국 정부는 면역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의 60%가 걸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은 이탈리아, 아일랜드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금지하지 않았고 학교를 휴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는 것보다 걸리면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연로한 사람들을 살리는데 집중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국뿐만 아니라 영국 내 전문가들에게도 거세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영국 벨파스트 퀸즈 대학 전문가 린제이 브로드벤트는 이런 정책은 매우 위험하다며 가능한 많은 테스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이에 대한 훌륭한 예의다라고 말했습니다. BBC의 뉴스나이트 프로그램에서 전 보건장관이자 외무장관인 제레미 헌트는 대규모 모임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놀랐으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영국이 약 4주 만에 이탈리아의 수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보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영국의 의료 시스템으로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영국을 일본과 같은 상황으로 보며 영국은 솔직한 일본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독일의 한 언론은 한국의 최근 상황을 주목하며 민주주의가 보여주는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극찬했습니다. 16일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에서
폰 요아킴 뮬러 유잉의 기고문 터널 끝에 보이는 빛에 따르면 유잉은 한국은 중국 밖에서 급속한 확산을 겪는 첫 번째 민주주의 국가로 한국은 이제 숫자가 매우 적어져서 사람들은 터널을 지나 빛을 보기 시작하는 지점에 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잉은 한국이 보여준 것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정부가 취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이 민주주의를 벗어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었다며 처음부터 한국은 우선적인 대응책을 정했다. 한국보다 더 많은 테스트를 수행한 곳은 없다. 한국처럼 접촉자를 정교하게 추적하여 격리한 곳도 아마 없을 것이다. 접촉의 최소한은 애국적인 의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 어떻게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대처 모습을 본 외국의 한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소름 끼치는 사실은 한때 한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이것이 창궐하고 중국은 나아져가는 반면 한국이 최대의 피해국이 될 것 같았던 때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은 상황이 기적같이 180도 바뀌어 세계 방역의 모범국가이자 진단키트, 의료장비로 많은 나라들의 지원 요청이 세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사적 최악의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능력과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조명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그런 상황이 가능하게 된 원동력은 물론 한국인들의 국민성이겠지만 구체적 인물들을 뽑는다면 한국 방역을 이끌어 이제 국민적 신뢰를 넘어 해외 언론들에서도 칭찬 세례를 받고 있는 질본의 정은경 본부장과 질본 직원들일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그녀를 전염병과 어떻게 싸우는지 보여주는 바이러스 헌터라고 극찬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사태에서 자신의 활약을 내세우지 않는 진짜 영웅들을 소개하는 글에서 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한국의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 본부장의 일관된 솔직한 발언, 정보에 입각한 분석, 침착함은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1시간도 못 잔다는 얘기가 있는데 잠은 몇 시간 주무시냐? 라는 질문에 정은경 본부장이 1시간보다는 많이 잔다 라고 짧게 대답했던 것이 큰 화제가 될 만큼 그야말로 분투하고 있는 정은경 본부장은 그 없는 시간을 쪼개어 책임저자로 이름을 올린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관련 방역 내용을 담은 논문을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공개하여 한계가 없는 놀라움을 보여줬었고, 세계의 전문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 CDC에 공개된 구로 콜센터 자료에 대해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정은경 본부장도 두유노 클럽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 본부장과 질본의 스토리를 본다면 항상 좋은 길만 걸어왔던 것이 아니고 그들도 큰 실패를 겪었었지만 그 실패를 잊지 않음과 거기에서 배우고 나아갔던 힘이 진정한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최초의 여성 본부장이기도 하지만 1급 공무원인 실장을 건너뛰고 현재 질본 본부장인 차관급으로 바로 승진하여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 본부장은 메르스 사태 때 감봉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파격적인 승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질병관리본부라는 조직은 2003년 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노무현 정부 당시 추후에도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우리가 요즘 많이 보고 듣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즉 CDC를 벤치마킹하여 설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질병관리본부는 규모만 확대되었을 뿐 의학적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행정고시 출신들이 대부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전문가인 실무진들에게 결정권은 없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가 터지자 당시 초기 대응은 질병관리본부장이 했지만 유행이 지속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지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로 개편했고 여기서 민간 전문가들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유행하고 세계로 퍼진 메르스에 의한 피해 결과 1위는 사우디였고 3위부터 7위까지 모두 중동 국가인데 한국이 2위에 올라 방역 실패라는 불명예만 남게 됩니다. 현장에서 뛰었던 의사 출신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었고 징계를 받은 현장 전문가들 중에는 회의감을 느끼고 떠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메르스 사태를 반성하며 중앙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복잡해졌고 전략적 의사결정, 신속성, 명료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였다라는 반성이 담긴 백서를 남기고 그 교훈을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당시 사태에서 실제 능력을 인정받은 정은경 센터장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킵니다. 이후 질본은 절치부심하여 지속적으로 블랙스완에 대비한 시뮬레이션과 대응 방안을 개발해왔고 공교롭게도 이 대응 방안 개발의 마지막 단계로
신형 감염병 대응 진단키트 시범 제작 프로그램을 마치자마자 C29가 터져버립니다. 중국에서 사태를 발표한 1월 중순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국내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음에도 국내 유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사법 개발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고, 진단키트 개발 업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키트 개발을 독려하며 질본이 개발한 진단시약 프로토콜을 공개하는 공동개발 형태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2-3주 뒤 진단키트를 개발한 업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현재 최악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옆나라 일본에는 이런 조직이 없고 한국과 일본 간 대응 수준의 차이를 만든 결정적 요소라고 평가됩니다. 한국은 사태 발생 후 질본이 방역당국으로서 일체의 권한을 갖고 일사불란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대응하는 반면, 일본은 키트 개발은 고사하고 후생 노동성 장관과 감방장관 중 누가 브리핑을 할 것인지조차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현 사태에서 2차 유행이 올 것이다, 앞으로 보건방역 관련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는 분위기에서 적절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한국이 이렇게 세계의 찬사를 받는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실패했던 사건을 백서에 기록하고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질본과 한국민들의 잊지 않음에서 온 것이 아닐까요? 최근 일본이 어려워지자 한국의 지원 얘기가 나오지만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그 이유 역시 일본이 한국에 해온 행위들을 잊지 않음 때문일 것입니다. 대지진 성금을 보내도 리스트에서 빼고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커녕 은폐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이를 경제 문제에 연관시켜 수출 규제를 해오는 등 수많은 화해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던 전례를 한국인들이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너무나도 명백한 3.1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마저 왜곡, 조롱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3.1운동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서도 첫 구절에 나올 만큼 대한민국 수립의 정신적 근간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한국인이라면 이 구절을 모두 잘 알고 있거나 심지어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인들이 잊지 않고 있는 3.1운동에 대해 최근 일본의 근현대사 연구소 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1 독립운동의 한국 자료는 공포소설, 일본이 3.1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많은 조선인을 학살했다는 한국 측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한국의 역사 왜곡에 제대로 반박하고 폄하한 일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왜곡된 교육을 시킨 결과 대부분의 일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잊지 않는 한국인들과의 현격한 인식의 차이가 생겼고 현재 한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3.1 운동과 관련해서 일본의 대표적인 커뮤니티에는 일본 헌병의 군도에서 왼팔을 잃은 여학생은 남은 손으로 태극기를 주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바로 독립운동과 윤형숙 열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윤형숙 열사는 남도의 유관순, 제2의 유관순이란 표현도 쓰이지만 그럼에도 학술적 논문이나 저서는 찾기 힘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은 거의 1962년에 서원된 것과 비교하면 윤형숙 열사에게 대한민국 건국 포장이 수여된 것도 2004년으로 윤 열사는 그동안 잊혀졌었지만 한국인들이 잊지 않음의 노력으로 밝혀낸 소중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광주 수피아 여학교에 재학 중이던 윤형숙 열사는 서울에서 벌어진 3.1 만세운동에 이어 3월 10일에 광주에서 벌어진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선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본 헌병들은 총을 쏘며 해산명령을 하였지만 굴복하지 않았고, 이어 일본 헌병이 군도로 내리쳤고 태극기를 들고 있던 그녀의 왼쪽 팔이 잘라져 나갔습니다. 그녀는 잘려나간 팔에 순간 정신을 잃기도 했지만 다시 오른팔로 태극기를 집어 더욱더 맹렬하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이 광경을 목격한 군중은 더욱 격렬하게 항거를 하였다고 합니다. 체포된 후 일본 경찰에 너를 조종한 배우가 누구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는 신문에 나는 보다시피 피 흘리는 윤혈녀다 라는 답을 하였으며 고문과 긴 옥살이에 오른쪽 시력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윤형숙 열사의 이야기에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또 이야기를 만드네 판타지가 시작된다. 그 헌병은 조선인이었겠지. 팔 잘려도 죽지 않다니 행운의 소유자이구나 라는 조롱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본인들의 이런 인식은 근현대사 연구소장의 왜곡된 3.1운동에 대한 주장이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선 총독부는 고문을 금지했었기 때문에 입에 담지 못할 고문 끝에 유명을 달리한 유관순 열사에게 가해진 고문도 허위 날조라 주장하고 3.1운동 참가자들은 과격한 폭도였으며 3.1운동은 방화 약탈을 일삼고 조선민중의 지지를 받지도 못한 폭동일 뿐이었으며 오히려 3.1운동으로 체포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일본은 관대하게 대했으며 현대적인 사법제도하에 최초로 공정한 재판을 받은 것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에도 왜곡된 교육을 받고 일본을 공격하는 것은 한국이고 일본은 부품 및 소재 공급뿐만 아니라 금융면에서도 한국 경제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은행이 한국에서 자금을 철수하면 한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본의 대중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상대하는 것은 언제나 고난도입니다. 한국인들이 아무리 역사와 기억에 백서를 만들고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이 벌이고 있는 일들까지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잊혀질 뻔한 윤영숙 열사를 역사의 무대로 다시 끌어낸 것처럼 일본인들에게 왜곡되고 모욕당하는 것을 이제는 두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유명한 라카이 코리아도 윤영숙 열사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이 판타지라고 무논리적인 주장을 하는 윤영숙 열사의 이야기를 한국인들의 마음속까지 좀 더 알리기 위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팔찌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한쪽 팔을 잃으면서까지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빼앗길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라는 문구로 라카이 코리아의 신념을 보여주며 독도 팔찌를 내놓았는데요. 팔찌에는 건곤 감리가 레이저로 각인되어 있고 그 중간에는 태극 문양이나 이름을 새겨 넣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립운동가분들의 헌신을 마음에 각인하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분들의 손때로 빛바랜 태극기를 형상화한 펜던트를 출시하여 의미를 더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활동은 3.1절 기념 독도 팔찌의 수익금 중 일부는 연말에 라카이 코리아의 이름이 아닌 구매한 분들의 이름으로 자동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태극기가 들어간 디자인의 제품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하나의 상품마다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고 있으며 동참해주시는 분들의 마음도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일본 731 부대 만행을 알리며 출시한 3.1절 태극기 운동화에 이어 현재 독도 팔찌를 한국과 해외 사이트에 판매하며 윤영숙 열사의 이야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잊혀지는